결혼 이주 여성분들이 이제 한국에 오거나 외국인 노동자분들이 한국에 오시는데 그렇게 차별받고 힘들게 사는데 왜 너희 나라 가지 않고 굳이 한국에 있으려고 하냐 이렇게 물어보면 한국처럼 살기 좋은 나라가 없어요. 저희 이제 통번역 선생님 중에는 온 가족이 기아하신 분이 계세요. 중국 같은 경우는 그 이중국적을 갖지 못하고 선택을 해야 하거든요. 근데 그분은 친정 언니네 부모님 본인도 다 기화를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냐라고 물어보니까 한국은 정말 표현이 자유로운 나라, 인권이 보장되는 나라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나는 한국이 너무 좋다. 그래서 기화를 했다. 이런 뭐 말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우리나라가 정말, 우리는 또 우리의 인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우리의 경제에 대해서 끊임없이 문제제기를 해서 뭔가 더 변화를 바라고, 뭔가 더 살기 좋은 곳이 됐으면 좋겠다. 끊임없이 요구를 하는데, 역시 그들은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고 있구나라는, 것들이 있는데, 이제 그런 변화들을 우리는 이제 많이 직접적으로 막 이렇게 급격하게 체감을 못하지만 이렇게 변화를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환경 변화는 뭐 너무나 저희가 지금 마스크를 쓰고 있잖아요. 기후환경 또 코로나19라는 팬데믹 속에서 이런 재난가족들이 생겨나는, 그러니까 취약하고 어려운 가정은 이런 환경 속에서 더 취약하고 힘들어진다라는 그런 것들이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의 변화 속에서 우리는 가족 사업을 어떻게 가져가고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이 되게 많이 되죠. 그래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족센터로 전환을 하게 됩니다. 이제 아까도 박근혜 교수님이랑 저희 직원들 돌봄이라는 말이 우리 사회에서 정말 정말 필요하고 당연한 언어가 됐는데 저는 현장에서 이제 돌봄이 너무 이제 염증이 난다. 막 이런 말을 하거든요. 돌봄이 트렌드고 돌봄을 가지고 우리가 모든 서비스나 이런 것들을 풀어가려고 저 역시 돌봄을 하고 있는데 이 가족 형태나 주기가 이런 다양한 그 변화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대처를 해줄 건가에 대한 고민, 그리고 그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건강가정 다문화가족 지원센터는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용어들이 조금 가지는 것도 역시나 차별일 수 있다. 이제 다문화라고 하면 예전에는 국제결혼가족이라는 언어를 썼었는데 이제 다문화라는 것은 굉장히 긍정적인 용어거든요. 가족 내에 다양한 문화가 존재를 하기 때문에 다문화로 봤는데 지금 우리 사회 인식은 다문화라고 하면 뭔가 어려울 것이다, 빈곤할 것이다, 뭔가 우리가 도움을 줘야 된다, 뭐 이런 어떤 부정적인 인식들이 좀 많이 생겨서 다양한 가족의 한 구조로 봐야 되는 인식들이 아직 좀 필요하다. 그래서 이것들을 다양한 가족으로 묶어서 가족센터로 전환하는 게 맞을 것 같다. 이제 이런, 여기 계신 선생님들이 워낙 전문가시니까 제가 이제 뭐 디테일하게는 말씀 못 드리지만 언어라는 게 글자로만 해석을 하는 게 아니라 감정을 전달하고 교감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주 여성분들한테는 그 관계의 언어라 이런 언어들이 중요한데 비대면으로 수업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좀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코로나임에도 불구하고 대면 수업으로 좀 하려고 조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쭉 말씀드렸던 그런 사업들이 세부적으로 있고요. 또 하나는 저희 이제 가족 사업에서 돌봄 품앗이, 학령기 아동이나 영유아 자녀를 둔 부모들이 아이들을 어떻게 함께 키울 수 있을까 마을에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공동육아 나눔터 사업을 별도로 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용은 보시면 뭐 이런 것들을 주로 하고 리플렛에 나와 있는 내용이라 그냥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A라는 나라에서 온 여성이 한국 남성하고 결혼을 해서 아이를 출산을 했어요. 그러면 출산을 하는과 동시에 아이가 한국 국적을 치든 한국의 아이로 태어났잖아요. 근데 그 남편분하고 이혼을 하게 되면서 아이가 이제 엄마가 아이를 키울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엄마의 나라로 보내서 외할머니를 키우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아이가 말하기도 전에 엄마 나라에 가서 살다가 14살, 15살 때쯤 되면 키워줄 할머니가 돌아가시게 돼서 다시 입국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 나라에서도 그랬대. 한국 국적의 아이인데 왜 이 나라에서 키우고 있냐, 지 나라로 보내라 라고 이제 경찰들이 와서 한 번씩 그렇게 이야기를 한대요. 근데 한국 국적을 가지고 한국 이름을 가진 아이가
엄마 나라에서 살다가 제대로 된 교육이나 좋은 양육 환경이 아닌 상태에서 노출이 되었다가 14살 정도 되어서 한국으로 입국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 이 아이는 한국에 대해서 거의 알지를 못해. 한국어도 한마디도 못하고 읽고 쓸지도 모르고, 심지어는 엄마 나라에서도 학교를 제대로 다니지 못했기 때문에 그 나라의 말도 읽고 쓸지 못하는 그런 사례들이 좀 종종 생기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엄마가 그 본국에서 결혼을 한번 하고 거기서 출산했던 아이를 한국의 남자하고 재혼하면서 다시 데려오는 경우도 있는데, 중도 입국 자녀의 문제는 다양한 케이스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가 북한 이탈 청소년이라고 해서 북한 이탈 청소년들 세 종류가 있어요. 북한 이탈 주민으로 한국에서 왔던 부모 밑에서 한국에서 태어난 아이. 그 다음에 두 번째, 북한에서 태어나서 북한에서 바로 건너온 아이. 그 다음에 북한을 탈출을 해서 중국이나 제3국에서 아이를 출산해서 한국에 오는 아이. 그러면 정말 그 아이들은 중도 입국의 자녀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다문화 가족 지원 사업은 결혼 이주 여성에만의 문제가 아니라 거기에서 파생되는 자녀의 문제, 부부, 가족 간의 문제,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기 때문에 한국어의 중요성이 더 무엇보다도 더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은 다문화 가족 지원법이 2008년에 그 법이 제정이 되면서 이제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이 이제는 청년이 된 친구들도 되게 많아요. 예전에 다문화라고 하면 우선보호 대상이어서 모든 사업에서 특례 적용을 했고 예외가 됐었어요. 근데 이제 엊그저께 31사단 거기 군인 중령님인가? 중령님은 아니지, 그분을 만났는데 저한테 센터장님, 우리 군에 다문화 가정 친구들이 아이들이 입소를 하는데 입대를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 갔는데 엄마가 한국에 온 지 20년이 넘었는데 한국말을 잘 못하는 거야. 어떻게 해석해야 돼?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중령님 생각을 해보세요. 중령님이 베트남에 가고 20년 살았다라고 하면 말이 얼마나 잘 이해가 되세요? 라고 했을 때 이제 그런 문제들이 이제 아이가 어리고 이랬을 때는 나타나지 않았던 문제들이 이제는 서서히 드러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문화 가족 지원 사업의 현주소를 한번 점검하고 어떻게 방향성을 가져가야 되는지 고민해야 되는 시점이 왔습니다. 왜냐하면 정체기의 빈자리에 멈춰선 이주민 여성들이라는 문구를 보면 뭔가 쿵하고 와닿는 거, 뭔지는 모르겠지만 좀 쿵 와닿는 뭔가 메시지 같은 게 느껴지시죠? 그래서 이런 제목으로 저희가 프로젝트를 했는데 그분들이 서울 분이시다 보니까 되게 영어를 쓰는 걸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영어를 그대로 옮겨왔습니다. 어떻게 볼 것인가, 어떤 통찰을 어떻게 디자인할 것인가,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 저희가 고민했던 게 뭐냐면, 실제로 이주 여성들을 우리가 그렇게 센터에서 초기 정착도 지원하고 사회문제화돼서 정부에서 정책적으로도 지원하고 모든 기관에서 다각도로 지원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분들은 아직도 뭐가 더 어려우고 우리가 놓치는 것은 무엇인가라는 고민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현실적으로 어려움과 그 이유는 무엇일까? 그 다음에 정부가 지원하는 정책에 대한 인식은 어떤가? 그들이 이제 자녀들이 청소년기가 되고 성인기가 되어가고 한국 생활을 최소 15년, 20년 정도에 정착을 했는데 그분들은 제대로 정착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정착하지 못하면 우리가 뭘 더 추가적으로 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에서 출발을 한 거죠. 이거는 저희가 진행했던 과정입니다. 저희 직원들이 아침 9시부터 밤 10시까지 3박 4일로 브레인스토밍을 하면서 계속 문제를 도출하고 또 의견을 제시하고 이게 무엇이 문제일까? 어떤 답을 얻어내야 될까? 고민을 3박 4일 집에도 안 보내고 집에 잠깐 갔다 보내고 엄청 고생을 했는데 그 고생을 했던 것들이 너무 보람됐고 결과를 얻어서 좋았다라는 이제 그런 과제였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대상자들을 선정을 했었어요. 초기에 정착한 5년 이내고 여기는 최소 10년 이상, 보면 13년, 15년, 10년 이렇게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두 분이 붙어서 한 가정에 거의 3-4시간씩 집중 인터뷰를 했어요. 집중 인터뷰를 통해서 얻어낸 것들이 한국어 교육을 그렇게
그렇게 반복해서 하고 단계를 개설해서 하고 뭔가 도움을 주려고 했는데 그녀들에게는 생존 한국어가 부족했다. 우리는 정책이나 제도나 어떤 커리큘럼을 만들어서 뭔가를 열심히 드린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들은 우리가 아직 한국어에 뭔가 부족했어요. 그걸 생존 한국어가 부족했다. 그러니까 실용 언어는 형 교육이 커버를 하고 있는 거죠. 일상의 언어, 직장의 언어, 학습의 언어들을 하고 있는데 생존 언어가 부족한 건 위급 상황의 언어, 지역의 언어, 관계의 언어. 이제 우스갯소리로 많이 들었지만 외국에서 시집온 며느리가 시골에 있는 어머니한테 명절이 돼서 어머니 제가 뭐 할까요? 빨리 갈게요. 했는데 할 거 없다 그러셨어요. 그런데 우리 어머니들이 할 것 없다라는 것은 너 빨리 와서 하루 이틀 전에 빨리 와서 내가 하는 걸 거들고 많이 해라 이런 것들을 레포를 하고 있는데 이 며느리는 글자 그대로 받아들인 거죠. 정말 할 게 없나 보다. 그래서 안 왔는데 어머니의 눈빛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되게 불편을 했었고 이제 위급 상황 아이가 아픈데 어디가 아픈지는 알겠는데 그걸 정확하게 캐치를 못해서 응급실에 가서 선생님하고 대화를 할 때 제대로 내 아이인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는 자책감, 아이에 대한 미안함 이제 이런 것들이 있었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관계 언어. 이제 아이가 크면서 말도 많이 하고 물어보는데 엄마가 거기에 대한 응대를 많이 못했을 때 관계 형성에 어려움을 되게 많이 겪었다. 그래서 저희가 저희 교육 프로그램에는 저희가 놓치는 거 생존 언어를 과연 얼만큼 훈련하고 연습을 시켰는가에 대한 고민을 한번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저희가 2급 상황의 언어는 이거 중대한 문제를 해결하는 첫 단추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거를 조금 사각지대로 좀 잡아서 문제로 잡아서 이걸 보완할 수 있는 교재라든가 프로그램을 좀 개발을 해야겠다라는 좀 숙제를 얻었어요. 그래서 그 할머니가 한국에서 돌아가셨을 때 가장 힘들었어요. 국적이 중국이라 장례를 진행하는데 한국말이 서툴러서 손님 맞이할 때도 어려웠고, 뭐 이제 여러 가지 불편들을 많이 겪었다, 이런 이제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주로 이제 한국어교 프로그램이 실용 언어나 사회통합 프로그램으로 토픽, 자격증을 따고 국적을 취득하는데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데, 아까 그 네팔 선생님 같은 경우도 제가 물어봤어요. 선생님 이렇게 한국말을 잘하고 자동차도 잘 파셔가지고 서울에 집도 있으시대요. 서울에 집도 있고 광주에도 집이 있어. 저보다 더 부자인 거예요. 근데 선생님 뭐가 문제세요? 근데 요즘에는 부인이 암에 걸리셔서 수업을 거의 못 나오시긴 하셨는데 제가 또 너무 오래 하면 안 돼서 아니 근데 뭐가 문제시냐고. 근데 자기는 너무 한국 사람이 되고 싶어서 국적을 따고 싶은데 한국 시험이 너무 어렵다는 게 뭐가 제일 어렵냐. 근데 한국 사회가 제일 어려운데 어떤 게 어렵냐면 민주주의, 그 다음에 인권. 그러니까 우리가 당연하게 알고 실은 우리도 그 부분이 제일 어렵잖아요. 어려운데 그분들한테는 그게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이 그 자국에서 살아왔던 생활 방식이나 습관 이런 것들이 한국에 와서 적용이 안 되고 이게 마음으로 받아들여지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5일, 3일인가를 계속 스터디를 하면서 오전에 다른 시간을 빼고 그분을 1시간씩 계속 미팅을 했어요. 교재를 갖고 오라 그래가지고 미팅을 했는데 문제를 딱 제시를 하잖아요. 답을 글자는 안 틀리고 그대로 답변을 하세요. 민주주의 4대 원칙 하며 줄줄줄줄 하시고 5.18에 대해 설명해보세요. 줄줄줄줄 설명을 하세요. 그런데 이거를 살짝 문제를 바꾸면 전혀 이해를 못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글자로는 이 한국어를 이해를 했는데 자기화가 안 되고 인식이 안 되다 보니까 이게 우리가 수학 공식 1 더하기 세모는 동그라미다 라고 하면 그것만 외우다 보니까 이 공식이 앞뒤가 바뀌면 전혀 다른 문제, 새로운 문제로 접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분들이 진짜 한국인이 되는 게 이렇게 어려운 문제고 숙제인지 몰랐다. 특히 한국의 현재 그 정치, 경제, 문화나 역사는 외우기만 하면 되니까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대요.
현재 상황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내가 한국인으로 살아가는데 되게 어려움을 되게 많이 느꼈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눈빛으로 표현을 많이 하는데 언어 소통의 어려움은 생존에 대한 두려움을 많이 낳는다라고 표현을 했었어요. 아까도 말했지만 아이의 잘못된 약을 복용하면 아이가 가장 선생님께서 이거는 몇 cc만 먹이세요 라고 해야 되는데 그 말귀를 못 알아들어서 아이가 더 많이 먹어서 혹시 탈이 나면 어떨까? 내가 엄마인데 이런 언어들을 익히지 못해서 아이를 잘못 키우는 건 아닌지 이런 고민들을 좀 하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언어는 생존의 문제도 낳지만 언어로 인해서 나쁜 사람이 된다라는 인식을 또 가지고 저는 이거 생각 못 했거든요. 언어를 못하니까 자기가 불편하겠지. 그냥 우리가 이해를 해줘야겠지. 저희도 그렇게 그냥 기본으로 생각을 했는데 그분들은 내가 언어를 잘 못하고 받아들이지를 못했기 때문에 나는 어느 순간 나쁜 사람이 돼 있더라 라고 했어요. 이제 부부간의 문제가 가장 큰 거죠. 그러니까 한국 분들이나 한국 여성분들도 마찬가지지만 서로의 말을 못 알아들으니까 이제 한 번 어떤 부부가 왔어요. 오신 지 얼마 안 된 부부인데 남편분이 막 화를 내요. 근데 서로 말이 잘 안 통하니까 남편분은 한국말로 하고 여자분은 자기 나라 말로 하는데 서로 자기 나라 말 하는데 바빠요. 저희 통역생이 붙었는데 가지고 이제 남편분은 어떤 생각을 표정에서 어떤 걸 읽었냐면 너는 나한테 시집을 왔기 때문에 내가 한국말을 못하지만 너는 한국말을 당연히 잘해야 되는 거 아니야? 내 말을 알아들어야 되는데 내가 너 말까지 알아들어야 돼?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손을 잡고 아버님 생각해 보시라고 이분도 얼마나 아버님 말 잘 알아듣고 잘 표현하고 싶겠냐고 서로 답답한 거라고 서로 답답한데 이해를 하고 기다려야지 먼저 화를 내시면 어떠냐고 딱 그한 제스처를 했는데 그분이 올 때마다 고구마 농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하시나 봐요. 고구마를 매일 검정비닐에 싸가지고 올 때마다 들고 오세요. 구워 먹으라고. 그때 저는 아무것도 아닌데 그게 너무 자기의 마음을 이해해주는 그런 상황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저희도 그러잖아요. 결혼을 막 하면 기미도 정말 애교로 보이고 모든 것이 다 예뻐 보이지만 이게 삶을 부딪히고 살다 보면 권태기도 오고 이제 서로 약간의 어려움이 생기잖아요.